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대위원, 신인규 전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탈북 어민들의 북송 국정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을 일단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강제 북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얘기 자체가 정략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들 아닙니까? 근데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좀 어려워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항의하시니?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일단 여당에서는 이 사건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그 170석이 넘는 절대 의석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는 여론들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민주당도 그런 여론에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반드시 보냈어야 했냐는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낱낱이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3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관련된 일들을 다 조사해서 보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은 명칭부터 잘못됐어요. 흉악범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흉악범으로 확인된 북한 어부 2인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SI 정보를 통해서 그 살인자였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할 일이 정말 없나 봐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의혹 제기로 시작돼서 지금 통일부에서 감성적인 사진, 죄인도 사형장 끌려가기 전에 그런 울부짖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내세우면서 이걸 마치 인권을 무시하는 전 정부의 모습처럼 이렇게 또 신북풍물이 신감성적 북풍물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더 정치판에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어떤 지루한 과거 묵은 방식의 공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지금 장외에서 서로 다른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자. 필요하다면 SI 정보도 공개하고 비공개 자료도 공개하고 근데 그러려면 국정조사가 아니고 통상의 그냥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사코 이제 정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검찰 손에 맡겨놓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정조사 해가지고 공방을 한번 벌려보자.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말씀은 박원석 의원님은 검찰을 못 믿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정부의 검찰을. 그래서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 수사하고 국정조사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진상과 관련된 훨씬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사코 이거 피하기만 할 주제인가 이런 생각이 잠시만요.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복기왕 의원님의 얘기를 먼저 잠깐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미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텐데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검찰을 못 믿는다. 그러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일견평이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검찰이 사실 유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 수사팀도 뭐 증언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민주당에서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조사를 할 거냐라고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SI 정보 공개하는 거 글쎄요 그거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열람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저는 막힐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조사라고 하는 뭔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짜서 공격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우리가 상대방이 짜놓은 덫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정부에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번 그 흉악범 북송 어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SI 정부 다 까자 국민들에게라고 정부에서 동의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북송 그 어부들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법률적 지위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이 되는 게 맞고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흉악범이라고 확인됐다는 단정을 짓는 것이 재판이라는 과정도 없이 그냥 단정 짓는 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큰 핵심은 당시에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다가 이제 사진 자료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거짓 해명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고 또 수사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 해명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쪽의 시각인 것이고 이미 내려오기 전부터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16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 분리신문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을 하루라도 더 대한민국에 놓을 이유가 없다. 이 범인을 찾고 있는 북한 당국에 돌려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는 어떤 그런 노력을 시도를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면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세상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 그때 문제를 제기했었어야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좀 밝히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이 국회에 있었던 자리에서 휴대폰 전화에 안보실 차장의 휴대전화가 찍히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떳떳하게 북송이 가능한 일이라면 이 군사요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사람들이 이 북으로 북송하는 과정에 개입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찾지 못해서 경찰이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사흘 정도의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밝혔다고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살인을 했다라고 확인하기 위한 배의 정밀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의혹들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복귀왕 의원님 얘기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런 흉악범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고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북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표현해서 일단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그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별개로 다른 방식의 일이겠지만 이들을 있는 그대로 북송하게 되는 문제는 또 다른 결의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무조건적인 흉악범으로 규정을 짓고 북송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철저한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좀 달리 봤으면 문제가 좋겠습니다.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볼 건가도 사실은 이중적 규정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는 괴뢰입니다.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까지 다 우리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유엔에 우리랑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유엔에 가입된 별도의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의 대상이고 국가 간에 이러저러한 어떤 외교적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또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이게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굉장히 많아요. 헌법상 그러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정서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당시에 만약에 이게 알려졌다면 16명을 죽인 살인범들을 우리가 그럼 국민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과연 높았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공개리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고 지원하고 지원 대상으로 판정하고 이런 것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북한 그 이탈 주민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비정치적 범죄, 살인과 같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추방을 하는 근거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특히 우리하고 범죄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 같으면은 그 범죄 인도 조약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됐을 일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추방을 한 건데 제가 좀 한 가지 당시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3일 만에 합신 조사를 끝내고 5일째 보냈잖아요.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가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가 뭐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일찍 보내준다 그래서 뭐 남북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질 게 좋아지거나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눈치 보기가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고 그리고 알려진 뒤에 국회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뭐 외통위, 정보위 등등해서 검토가 될 때 훗날 이런 식의 이 정치적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고 필요하다면은 보안 자료까지 일부 예. 공개하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아쉬워요. 저는 이게 뭐 흉악범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여론이 높았냐 낮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고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북송을 하게 되면요, 이게 세계인권 선언에도 반하고 또 고문방지 협약에도 반한다는 지금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서도 어긋날 수 있고 만약에 저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기 사진을 보면은 명백하게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저런 모습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미 귀향에 대한 의사 확인서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마당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초창기에는 죽더라도 뭐 북한 가서 죽자 뭐 이런 말이 나왔었다. 아마도 뭐 거짓말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시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 헌법을 이야기하려면 헌법 가치에 맞는 노선과 정책을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갑자기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국가이면서 동시에 반국가 단체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하기 이전에 1985년도에 중국에 있는 어뢰정 하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표류해 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당시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노신영 그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우방인 대만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법 대상 관계 국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맞추어서 중국의 이 반란을 주도하는 이 선원들과 어뢰정을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보내줬어요. 법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의 각 개별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만 정치적 판단 속에서 흉악범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인들에 대해서 북에서 계속 쫓고 있었고 도망다니는 현장범을 우리 남쪽 해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논란이 진행되기 전에 돌려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너무 짧다. 조사가 짧다. 그리고 나서 북으로 넘어가기 싫어서 저항하는 그 사진 이를 보면서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전혀 본질을 왜곡시키는 가운데 신북풍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제도 어렵죠. 뭐 2달 만에 대통령 지지도는 지금 추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고루한 방식인 북풍물의 방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그 걱정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잠시 그 신인규 대변인이 앞서 정의용 전 안보실장 그 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할 때 청문회에서 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납포된 뒤에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귀순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됐다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이 이슈를 좀 극복해내기 위한 북풍몰이처럼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슈를 덮고 뭔가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북풍몰이로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론의 거친 문매를 오히려 현 정부를 향해 돌을 던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가 제기됐던 일들에 대한 지난 과거를 아마 충분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후과가 나타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거듭된 관계 개선을 무리하게 노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도외시된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강제 북송이 되고 이들의 목숨이 잃어버리는 일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 것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귀순하고자 하는 탈북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헛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대한민국에 자칫 잘못 들어왔다가 북으로 건네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당시 2019년도 봄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기를 결정했던 지점, 그 즈음에 김정은의 답방을 요청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둘씩 맞춰보게 된다면 의심이 가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규명하고 이 일이 대한민국 전국을 다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있는 전국의 경제 문제 등등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죠. 일단 요 사실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강제 북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추방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지금 납포된 현장입니다. 원래 이제 북한의 저 위에 있는 김책항에서 오징어장비 배가 왔다가 그 안에서 이 선원 3명이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저렇게 M자형으로 북방 한계선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걸 저희 해군이 11월 2일 날 납포를 하게 됩니다. 도망 다니던 배를 납포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 기순유서가 없었다라고 당시 국방부나 정부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납포한 뒤에 합동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뒤에 며칠 안 돼서 북송 결정을 통보를 하고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과연 신빙성 있게 이루어졌냐라는 게 좀 제대로 이루어졌겠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입니다. 예, 현재까지 사실은 이렇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분들이 그냥 귀순하려고 남쪽으로 온 건 아니고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다가 납포된 다음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있는데 당시 정부는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납포 이후에 북송까지가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들이 흉악범인지를 규명할 만한 시간이 됐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일단 주장이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서 이제 하시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흉악한 사람들을 왜 데리고 있냐, 북송해라라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당시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운, 당시에는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이해운 정보위원장의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도 저희가 차례로 2019년 11월의 이야기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듣고는 완전 영화 항해가 생각이 나서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비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당시 국민의힘 또 바른미래당의 중진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저 목소리들이 뭐 당대표나 공식적인 당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일부 너무 성급한 북송이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 야당 분위기는 저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런 판단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왜 지난 3년 전 일을 왜 들먹이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실체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좀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해수부 그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서도 월북이라는 딱지를 너무 성급하게 붙여가지고 그 아드님께서 계속적인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반추해 보면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좀 끌려다녔던 대북 일방적인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연장선 속에서 당시에 저 북송 어민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뒤늦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귀순 의향서까지도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6명을 이 살인한 흉악범들이다라는 그 전제, 그 출발점 자체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 조작된 거 아니냐. 만약 그게 조작된 거라면은 지난 정부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 쭉 보도나 국회에서 이루어진 보고 그리고 군의 입장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그게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으로 보면 11월 2일 날 납포했는데 이미 우리 군에서는 우리 SI 이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에서 그 16명을 죽인 이 살인범들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걸 정보에 대한 별도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시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NLL을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가면 도주하고 하니까는 체포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사실이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당연히 북한 말만 듣고 단지 그냥 북한 말만 듣고 이 정부가 성급하게 처리했다. 지난 정부가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어떤 점에서 그게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만약 그게 조작된 거라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보고 제가 좀 유감인 거는 이런 거예요.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예. 이런 분들 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정권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 봐 가만히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심이 나와서 반박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자신들의 떳떳함을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오히려 역발상을 민주당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밝혀보자 한번 정말 예. 진실이 뭔지 정말 조작된 건지 아닌지. 박원석 의원님처럼만 이야기를 좀 해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국민의힘이 16명에 대한 살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조작된 정보다라고 주장하고 힘줘서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 다 의견은 그러면 다만 흉악범 여부와 상관없이죠. 흉악범으로 규정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단 3일, 4일 정도의 3일의 조사 동안 끝낼 수 있었냐가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건 앞서 20명이 넘는 탈북한 귀순 의사를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형평성과 과정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인권,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두 번째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얘기 주시는 것처럼 지금 그 관련된 내용에 16명을 살인했던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요. 이 문제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의사가 표현돼서 정치적 의도성을 갖고 북한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보냈던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터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가 절차가 진행되려면 여야 합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대상, 증인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한참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탈북 어민 뭐 불법 송환 이렇게 이제 이런 딱지가 붙을 것이고 이것이 한 몇 개월 갈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국론 논쟁 과정 속에서 전 정부의 평화 정책 자체가 훼손되는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지 이 실체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는 민주당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무성 의원이나 이혜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허위 보고를 받고 저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큰 죄인이죠. 나중에 아마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부정을 본격적으로 안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이 전국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탈북민들이에요. 선의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내려오신 그분들 가운데서 한 흉악범이 한 20여 명이 현재 있어? 북에 있었으면 처벌받을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전국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선의로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단칼에 우리 귀순을 거부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거에도 맞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예.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가 무슨 뭐 북한 그 흉악민들의 소도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아까 귀순 그렇죠. 귀순 의향서는 작성했겠죠. 그런데 귀순 의향서의 그 진정성을 보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온 건지 체포된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에 거쳐서 도주 과정에서 우리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공대까지 투입하고 멈춰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 요구에도 불응한 이들을 체포를 했기 때문에 귀순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분이 약간 제 생각은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신인규 대변인과 김병민 비대위원님이. 왜냐하면 신인규 대변인님은 흉악범 여부와 관련 없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흉악범인지 16명을 살해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 입장부터 먼저 그러니까 들을게요. 저는 지금 그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한다면은요,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일단은 강제적으로 북송이 됐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저런 식으로 북송하는 것이 만약에 당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굳이 그걸 은밀하게 하면서 왜 감추면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의구심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걸 밝히자는 취지로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잠깐만요. 봅니다.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사법 절차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여기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했느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살인도 우리 정부가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그래요. 우리 땅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저지른 그래서 범죄 인도 조약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도. 우리 국민이 외국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법 주권이 다 각각 독립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아니 우리가 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리고 두 사람을 각각 따로 신문을 했는데 진술이 다 일치했어요.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송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혹은 인권의 원칙에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점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건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통치권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이건 사법적 잣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흉악범인지 아닌지가 중요치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SI 첩보를 근거로 한 정부의 보고를 받은 다음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때도 한기호 의원 등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은 문제를 삼기도 했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얘기했던 한정된 SI 첩보를 바탕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의 근거가 미비한 점들이 하나둘씩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월북으로 낙인 찍었던 문제 중에 헤엄쳐서 그것까지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켜나서 들어봐 놓은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번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16명에 대한 흉악범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나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배에 대한 정밀 감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구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하나 끄집어내면서
그 다음 강제 북송했던 문제까지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하나만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북한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대한민국과 예. 북한이 맺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북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지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정의용 실장은 발표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북에서 온 현재 범죄자들이 여럿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분들도 어떻게 밝힙니까?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해요? 결국 믿을 수 없는 SI 정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일부의 정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군은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SI 정보만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일부이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군이 뭐하러 정보 활동을 합니까? 결국은 가장 큰 증거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재판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본인이 재판정에 가서 나는 안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또 무죄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지원까지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SI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도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월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도 SI 정보 뒤에 숨어서 SI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던 지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 북한으로부터 감청을 통해 받았다는 정보 몇 가지 외에 이 대한민국 국민, 서해 차가운 바닷가에서 죽어간 국민에 대해서 월북으로 낙에 찍은 근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을 때 SI 정보가 과연 군 당국이 활용해서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정보 근거 하에서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때마다 SI 정보, 대한민국의 안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정보 공개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불신 갖고 있으면 공개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시면 됩니다.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는 그럼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또 이렇게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인 거죠.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일종의 북한몰이다.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경 의원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동해 흉악 범죄 추방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 날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합니다.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 복경 의원님은 이제 같은 의견을 주셨고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기색이 읽히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말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사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 코드를 거기다 끼워 넣어서 과거의 그런 안보 색깔론 이런 색채마저 띄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제 국민들이 현 정부에게 기대하는 말하자면 새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런 데 있는 걸까? 이런 점을 한번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했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럼 뭘로 처벌할 겁니까?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또 직권남용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뭘로 이걸 처벌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그런 영역, 그런 조치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전 논란만 커지지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람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될 것이고요. 그건 여야를 떠나서 저는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뭘로 처벌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결국 당시에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치행위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처벌을 할 수 없겠지만은 통치행위 아니라고 본다면 또 형사적으로도 검토는 가능하다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에서도 어떠한 정보를
특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뭐 축소 내지는 은폐 내지는 왜곡에 대한 시도가 만에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가 뭐 썰전 토론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론보다 토크가 많기도 하거든요. 저희 분들이 다들 패널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어서. 근데 어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정의당 의견이 제일 불꽃 튀고 됐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금리가 또 올라서 저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더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뜨거운 썰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에 대한 방법은 없고 결국은 옛날처럼 다시 감성파리, 북풍몰이 이거를 하면 조금 전국을 좀 이렇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 이외에는 없어요. 할 이유가. 어쨌든 예, 복경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김병민 의원님 반박도 들어야 되겠죠? 하시면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난 다음 과거사에 대한 각 부처 위원회 등을 설치하면서 있었던 얘기, 없었던 얘기, 특히 과거에 잘못됐던 얘기들까지 다 끄집어서 적폐청산에 나섰던 일들이 이거 아니면 정권을 보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복 수사를 했던 것이냐 이렇게 받아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경제, 국가를 위한 일들과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함께 병행해서 나가는 일들 차분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토론은 이 부분을 좀 많이 하지만 뒤에 인터뷰는 저희 강재영 아나운서가 코로나19도 하고요. 내일은 또 경제 인터뷰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분도 준비하고 있다는 썰전 말. 라이브가 현 정부보다 균형 감각이 있네요. 저희는 계속 제가 일단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댓글 안내를 잠깐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 현안에 대한 문제, 주제에 대한 문제, 패널에 대한 문제,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그중 2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다리던 시간 강재영 아나운서의 썰핑입니다. 네, 기다리셨습니까? 썰픽 보시죠. 자, 2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형은 영원한 형. 최근 국민의힘 주요 행사에 장제원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두 사람 간의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물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장제원 의원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죠. 영원한 형과 영원한 형제,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사이가 좋다고 하네요. 자, 두 사람은 내일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해지네요. 이리 보시죠. 이제 이재명의 시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본인의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 의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지 답해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른바 어대명 선거가 당의 혁신과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냐라고도 물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 내일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위원장님은 굳이 본인이 나오시겠다는 것은 자유지만 혹시 말하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다 해석을 한 것이죠. 굉장히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출마 선언을 하는 건 자유지만 출마 자체의 자격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장제원 의원, 제가 늘 최고 윤핵관이라고 칭하는 장제원 의원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억측일 수도 있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얘기는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불화설을 일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한 건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형제는 형과 동생이죠. 그런데 같은 말이면서도 은근히 달라요. 너무 제 상상력일 수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이제 따로 제가 알기로는 당시 그 선거 캠프 때 윤핵관이 장제원 의원 윤핵관 쪽 한 부류, 권성동 의원 윤핵관 쪽 한 부류가 있었는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병민 대변인 당시에 후보 대변인이었잖아요. 윤핵관에 있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형 동생으로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예. 내가 형이고 너 동생이고 말 이제 까고 시작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한 번 형, 한 번 동생이 영원하게 관계가 규정되면 항상 형 먼저 하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는 아직 젊으니까 형도 좀 먼저 하고 이런 얘기들인데 아 너는 기회가 많잖아. 기회가 많지 않니? 예. 뭐 항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마 앵커께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동생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이제 같이 한번 형제 연애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5년 가는 기간 동안 그런 갈등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 같이 쏟아낸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약간 문학적으로 해석을 네. 하다 보면 문학 비평하듯이 해석을 하다 보면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이거를 억지로 해석하면 너는 영원히 날 못 이겨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듯한 두 정치인의 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안 그래요? 지난 여름 저희가 사석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 여름 국민 캠프를 결성하면서 갔을 때부터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랑 모든 걸 만들어서 함께하는 동지처럼 그 당시 동지의식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다를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거를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으면 좋은 미담이 될 텐데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 나는 계속 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형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관계야. 권력 투쟁이 가능해 라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속생각들이 이런 작은 표현에도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다 윤핵관이고 뭐 가까운 사이였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MB계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런 건 맞는데 향후의 로드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년 당권을 예. 포스트 이준석 체제를 둘러싸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는 이제 직무대행이 됐죠. 무사히 마치고 내년에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다 주변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나설지는 모르겠으나 권성동 의원의 파트너로 자기를 위치 지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간장연대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누구를 대표로 세우든 본인이 중심이 돼서 어쨌든 당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주도적인 계획을 갖겠다. 약간 로드맵이 다르다 보니까 미묘한 긴장이 좀 있는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의 이 얘기는 권성동 의원이 이런 걸 이렇게 복선을 깔고 막 뼈를 그 안에 집어넣고 이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냥 언뜻 들으면은 서열 정리 확실히 나선 거죠. 예. 동생은 동생, 형은 형, 넘보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복선을 까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혹시 복선이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장제원 의원이 조금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쭉쭉쭉 원론적인 얘기가 좀 있고요.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억측이나 축축성 기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억측 비슷하게 했는데 일단 뭐 제가 한마디만 딱 더 네. 보태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 안에 깔린 복선, 숨겨진 의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언어 유희를 즐기는 정치인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거든요. 지난번 대통령실에 있었던 발언에서 BTS 얘기도 한번 꺼냈다가 한번 빵 터진 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의 연애 맺은 그 인연은 영원하다는 얘기를 아마 한 걸 겁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사실 당의 이미지와 이게 좀 저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정치가 뭐 나이나 경험만 가지고 또 다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서열을 잡고 뭐 형과 아우로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계속 좋아 보이진 않고 최근에도 6월달에 아마 정진석 부의장께서 뭐 정치 선배로서 하면서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적 있었는데 아마 좀 그런 조언은 좀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 뭐 문자로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뒤에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예. 아니 형 동생 문화가 되게 세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그런 게 강한 것 민주당이 더 같고. 세지 주장이 더 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게 있냐면 586들이 네. 너는 아직 젊으니까 이걸 20년 동안 해왔어요. 밑에 다 싹을 잘라버리고 이제 와서 97세대들이 나이 50 가까이 돼가지고 예.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약간 이제 비극이고 불행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도 제3자 입장에 지켜보면은 국민의힘도 그 형 동생 문화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거북하죠.
왕 왕님께서 586 내에 있는 분들은 한 30년 이상을 과거 민주화 운동 때부터 함께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 동생하고 이름 막 부르고 해요. 예. 누구 의원 이렇게 하면 이 양반 나하고 거리 두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서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후배들도 선배들의 이름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뭐 형 동생 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실제 공적인 일은 다른 것이죠. 뭐 이름 같이 부르고 형 동생 하면서도 경쟁하는 것이 우리 정치이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0, 50대 정서에서 형 동생, 이거는 그들 내에서는 아름다운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후배 20, 30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우리를 동생으로 꼬마로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선배들 정서는 그대로 좀 받아주고, 또 선배들도 우리 20, 30대 세대의 정서를 존중하면서 형 동생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서로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형 동생이 술자리에서 가면 뭐 친해지고 좋은데, 공적인 거에서도 되면 뭐 우리 동생이 한 거니까 좀 봐주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님이니까 봐주자면 안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은 82년생, 네. 신인규 부대변인은 86년생. 세워 오면서 대기실에서 형 하고 반말했는데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했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사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좋지만은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이제 저런 언급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안 좋게 보실 것 이제 같습니다. 우리 당 얘기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로 넘어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더 할게요. 저도 동의합니다. 신인규 부대변인님이 이제 간만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 설전 라이브는 처음이신데 토론 배틀 4강전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변호사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제 워낙 토론 배틀에 뛰어나신 분이니까 좀 긴장이 되시죠? 아유, 그럼요. 많이 부담되죠. 예. 86년생이지만 예. 저는 뭐 박성태 앵커 빼고는 다 긴장돼요. 저는 86학번인데 86학번 복기왕님과 86년생 신인규 대변인과의 조금 전 치열한 토론이 학번을 있었습니다. 얘기하고 그러세요. 잘못했어. 예. 좀 뭐 우습게 보지 말라. 너무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가 예. 존중이 아니고 잘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해가지고 짧게 할 건데 짧게 한마디만 하시죠. 예. 아니 뭐 형 동생 문화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계속 97학번 세대도 이렇게 동생 하는데 저 밑에 있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출마 기회도 안 주고 너무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예.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는 후배, 제 아이 또래인데요. 예. 아이 또래인데 만났어요. 이제 그 농업인인데 아저씨, 삼촌, 혹은 공적인 지위 뭐 위원장, 형 원하는 대로 호칭 불러, 그런 관계로 맺게. 그러니까 형이 좋지 않아요? 라고 해서 형 동생을 맺었던. 그래서 이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지만, 사적인 관계까지도 어떤 세대 간의 문화로 치부하고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과 이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복기양 의원님은 민주당으로 한사코 안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지난 아이템을 계속 불러내고 있어요. 박지원 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기회를 좀 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별로 먹을 거 없는 잔치인데 어대명 얘기도 나오고 조금 풍성한 얘기거리, 주목도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준 건 아쉬운데 결정이 됐어요. 근데 결정된 뒤에 그래도 출마하겠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당 안팎에서 선뜻 왜 저럴까 이해를 받기는 어려운 행보를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짧게. 그래서 저도 뭐 자격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편적인 선거권, 비선거권 기준을 권리당을 3개월로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또 누구에게 유리하냐라는 판단까지도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형 동생 얘기하다 보니 토크가 좀 길어졌는데 또 국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그런 토크였다고 생각하고요. 댓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송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두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심님, 이틀 조사한 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이야? 라고 물으셨고요. 포럼루님, 나포에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국민이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강유정님, 국민의힘이 언제 인권을 그리 중시했냐? 북송 안 하고 받아줬으면 살인자를 귀순시켰다고 난리쳤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줬고요. 착한 아이니 하니 KJ의
구땡님.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규정짓던데 명백한 증거가 있냐요? 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화 티켓 관련돼서 장진영님, 영화 티켓 2장은 여야 원내대표 2분께 드리세요. 커플석에서 경제를 위해 손잡고 단합해서 국존이 국가민의 시간에 국회나 열어서 일 좀 하시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헤어질 결심을 볼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 예. 영화 추천 제목은 헤어질 결심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신영님, 어제 퇴사글 올리신 분인데요. 어제 앵커님이 제 댓글에 의아해하셔서 진짜입니다. 휴가 중에 계속 썰전보다 퇴사 결심한 거예요. 박앵커님의 중립적인 진행 멋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예. 퇴사하신다고요? 혹시 고민하실 게 있으면 저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예. 근데 퇴사할 결심은 뭐 저도 여러 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널 관련된 분이 럼넷일 김병민 비대위원님 관련해서 은행 가야 하는데 썰전하네. 은행이 중요해? 병민님도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신인규 대변인님 관련해서 공대 오빠님께서 똘똘이 스머프 같고 말도 잘하네요. 영화표 받으면 송파에서 볼게요. 구 송파구 청장 낙천자 신인규 파이팅. 요즘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예. 예, 항상 그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귀왕님 관련돼서 김 실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의견. 복귀왕 의원님 성함이 특이하신데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저는 자꾸 이름 가지고 이렇게 궁금해하실까요? 아버님께서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왕성하게 자라라라는 뜻에서 예, 왕성. 예, 왕성할 왕자입니다. 임금 왕성. 왕자가 아니고. 아, 그렇군요. 저 관련돼서 이정성님이 박성태 앵커님 살 많이 찌세요. 무게중심 잘 잡게요.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매일매일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빼놓으세요? 우리 예? 박 의원. 워낙 좋은 글들이 빼셔도 많아요. 됩니다. 좋은 글들이 읽지 마요. 아니, 그러면. 하나가 있는데 저기 자꾸 오른쪽 다리를 떠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꼭 따라한대요. 박원석 의원님. 임범땡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분한테 꼭 영화표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어떨지. 예, 오른쪽 다리가 아무래도 오른쪽 다리가 지금 카메라에 잡히니까요. 예, 지금 박원석 의원님의 말대로 임범진님에게 영화표 2장 보내드리고요. 앞서 이제 장진영님 여야 원내대표께 2분께 드리세요 했으니까 이분 말고 여야 원내대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욕을 못 먹겠죠. 권성동 의원님이랑 장재원 의원님 2분께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손잡고 영화도 좀 보시고. 이분의 요구는 그게 아닌데. 지금 뭔가 갈등이 있다는 걸 또 다른 윤핵관께서 시인하는 것 같은데요. 시인이네요. 이재인가요? 헤어질 결심을 볼 것 헤어질 같습니다. 결심. 조만간 밥도 먹고 한다고 하니까요. 예, 내일 밥 먹는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장진영님에게도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과방위와 행안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인가요? 아무튼 긴데 과방위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원구성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여야의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막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KBS를 비롯해서 MBC 이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해놓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자신들이 좌지우지했던 방송이 지금 야당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과방위를 고수하는 게 언론장악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는 꼭 지켰다. 위원장을 내가 맡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맡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짧게 뭐 일단 운영까지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운영이? 예, 운영이. 과거에 김성태 의원이 야당일 때도 운영위원장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까지도 주겠다. 청와대 그 여당에서 관리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경제 분야, 기재위입니다. 그 다음에 집값 얘기하죠. 국토위 얘기.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합니다. 산자. 예. 그 다음에 외교, 정보, 국방.
이런 정도가 여당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 정치적으로만 상임위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예. 행안이랑 지금 과방위 두 개 딱 찍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이상민 장관과 연관돼 있고 이 경찰 문제로 뜨겁게 있는 이 행안위 문제를 민주당이 가져가서 한번 이슈를 제대로 삼아보겠다라는 것 같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날 해왔던 일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면 이 과방위의 중요성 얼만큼 심각한 내용인지 잘 알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어제 이 언론에 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KBS, MBC가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졌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얘기,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 누구시죠? 어디죠? KBS 마스크 쓰고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예. 예, KBS, MBC가 다 언론 노조에서 장악됐다, 좌지우지된다는 부적절한 부적절한 말을 얘기죠. 했는데요. 예. 부적절한 얘기고, 설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원내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언론 관계를 어떻게 가지려고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상임위 문제를 가지고 이게 씨름을 하는 게 국회가 무슨 집행권이 있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착하는 거는 대통령의 통치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통치구상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거죠. 경제나 안보나 이런 거 다 후순위로 둬도 좋으니까 일단 언론 장악하고 경찰, 검찰에 이어서 행안위는 경찰. 네, 경찰까지 장악해야 되겠다. 이 의도가 엿보여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겁니다. 일단 뭐 앞서 제가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준말입니다. 워낙 뭐 자주 바뀌어서 예. 근데 뭐 언론 장악이 사실상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언론이라는 것이 야당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당 쪽에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행안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다루는 데인데 경찰은 좀 여당 쪽이라고 인식을 가지니까 좀 야당 쪽에서 나눠서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뽑기라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이 야당 쪽이면 위원장도 야당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견제와 균형을 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좀 묘안이나 좀 협치의 수단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본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님의 진정성이 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럼 지지율은 올라갈 것 같고, 지금이 뭐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은 지지율의 최하한이 아닌가. 자, 시간을 달리는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늘 정치권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각에서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이상민이라고 하면 강앵커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데. 예. 자, 이상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먼저 우리 그 아는 형님에 있는 이상민 네, 맞아요. 연예인. 예. 그것도 뭐 농구선수 유명하죠. 이상민 또 있고, 또 우리 그 단골 패널 목소리가 좋은 이상민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정치권에서 뜨는 이상민은 이런 이상민이 아니라 바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요. 자, 정부 출범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요새 부쩍 자주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오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시간이 지나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런 말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정치인이 할 법한 얘기입니다. 여당의 정치인이 할 법한 얘기인데 장관이 이례적으로 지지율을 언급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있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또는 여당에 있는 뭐 정치인 또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이해가 되는데 판사를 오랫동안 했던 행안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지 않냐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상민 장관 처음 될 때 그 대통령과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다라는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그 한동훈 장관에 좀 가려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숨은 실세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어요. 자,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좌동훈, 우상민 알겠죠? 자, 왼쪽에 한동훈, 오른쪽에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양 그 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을 그 행안부 장관에 임명한 숨은 뜻이 있다. 한동훈 장관만 복심이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견제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입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각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현 정부에서 비중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곧 올라갈 거라는 건 여당 의원이 할 법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은 나는 우상민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정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좌동은 뭐 우상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왜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대통령님 고등학교 후배인 거는 맞습니다만 뭐 제가 동문회에서 만나 뵙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일을 같이 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문 사이다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청문회 당시에도 물어봤을 때 그냥 동문회에서 만나면 형님이다, 형님이라고 부른다 정도 얘기했거든요. 이상민 아는 형님. 예. 또 다른 아는 형님이네요. 아무튼 최근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타칭이죠. 우상민, 이상민 장관만 낙관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띄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 이런 모습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상민 장관은 곧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 밑바닥이다라고 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인식차가 좀 있다. 괴리감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이상민 장관이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장 바닥이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일주일 정도에 저희가 뉴스 썰기를 한 게 뭐냐?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강 앵커가 잠깐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 윤 대통령 마드리드 효과 없었다라는 뉴스 썰기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한 이후에도 계속 지지율은 떨어졌고 이제 7월 중순인 지금도 계속 하락세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상민 장관의 전망 아직까지는 맞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윤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심이 전달되고 성과가 나면 지지율은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저런 전망이 맞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지지율에 담긴 경고를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진심이 아직 전달이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다양한 해석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한 눈에 띄는 칼럼 언론에 나왔는데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면서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달러의 이 3고 현상,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유권자의 우려가 커지는 반면 지금 언론에서 보는 모든 기사들의 대부분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유권자들과 대통령의 그 의제 사이의 괴리가 느껴지는 게 바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아예 지지율 문제를 떠나서 비판할 것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저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비평할 것도 없고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비평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에 레드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도 기사 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그런 거 레드팀 같은 거 만들 생각이 없다.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자, 대통령의 지지율 시간이 지나면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 없다라는 게 이걸로 방증이 되죠. 쓴소리가 아니라 뭔가 그 희망에 섞인 기대감에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지지율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정권 초기입니다. 비록 이제 선거도 없죠. 하지만 정권 초기에 지나치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사실 지지율보다는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 정말 상황이 나아지는 걸 먼저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대 뉴스저녁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만 9천여 명입니다. 확진자가 직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이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지 약 3년째 돼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게 사실 코로나가 다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모셨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오후에 들어왔던 소식부터 먼저 좀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켄타우로스. 이름도 이상합니다. BA.2.75. 지금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던 오미크론 이후에 나왔던 확진자인데 지금 의심 사례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여파가 크더라고요. 네, 지금 BA.5가 국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BA.2.75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가 크실 텐데요. 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오미크론 대유행 때까지만 해도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약 4주에서 5주 정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이 완전히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해외와 거의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정보를 보면 인도에서 BA.5를 밀어내고 BA.2.75가 다시 한번 우세종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BA.5보다는 진화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됐을 때에는 BA.5의 유행보다 조금 더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너무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델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참고로 BA.5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BA.2는 스텔스 오미크론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BA.2.75가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켄타우로스 코로나입니다. 자, 어렵지만 점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4만 명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앵커께서는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유행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고 새롭게 진화된 바이러스는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미크론 대유행을 통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면역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게 되면 재유행이 생기는 것이고 이 재유행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반복된 재유행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한 명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 것도 물론이고 방역 지표에 지금 빨간불에 들어왔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방역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지금 유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인지 정점을 향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상황을 본다라면 오미크론 대유행의 초입 정도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유행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확진자의 숫자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중환자 숫자가 우리가 준비한 병상 숫자보다 내려갈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중환자 지표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중환자 수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 바이러스별 감염 재생산 지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미크론이 9.5인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5 이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BA.5는 18.6, 거의 2배예요.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초기에 측정됐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것은 전파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인 전파 능력보다는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BA.1에서 BA.5로 갔을 때 자체적인 전파 능력이 20%, 30%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상황인데 면역을 회피하는 효과가 절반 정도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20%, 30%가 아니라 2배씩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A.5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전파 능력이 커진다, 그리고 급격하게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는 것처럼 또 일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BA.5 면역 회피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재감염 사례가 그래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완치가 됐어도 지금 그럼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면역 회피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A.5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회피 특성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는 돌파 감염도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3회 접종되고 오미크론에 감염되셨던 분들도 또다시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감염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감염이 될 경우에는 중증화율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감염이 있어도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안심 가능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럼 기존에 걸렸던 분들도 어쨌든 다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꽤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걸리셨던 분도 충분히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재감염 사이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면역이 조금 더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처음에 질문드렸던 BA.2.75 켄타우로스 코로나는 지금 사실 의심 사례여서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 정밀 검사 결과 후에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BA.2 또 다른 합의 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빠른 전파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지금 나오는 뉴스로 봤을 때는 10일 뉴스로 봤을 때는 지구상 가장 빠른 바이러스가 BA.5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저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지금 BA.5 대비 3.24배로 더 전파력이 빠르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매우 전파 능력이 빠른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만 해도 이때까지 경험했던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였거든요. 거기에서의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빠른 바이러스, 그리고 가장 빠른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계속해서 경신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바이러스의 변이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행이 지속되는 한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돌면서 3년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풍토병처럼 돼서 좀 감기처럼 뭔가 좀 증상도 덜하고 약간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모두 약간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문가께서는 예측하셨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유행할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확진자가 20만 명,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예상 수치라고 하는 것은 BA.5의 유입 속도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하루하루 단위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8월 중순 정도가 가장 큰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약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전문가들의 표현과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일주일의 평균 값으로 20만 명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패턴을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가 주말이 되면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정점에서 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단위의 숫자라고 봤을 때는 25만 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제휴형 예측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전파율이 41.5%일 때 이제 10%포인트 차이로 이제 시기와 좀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9월에 어쨌든 저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것보다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BA 2.75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 BA 2.75는 BA 2보다 훨씬 더 전파 능력이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유행 때 보면 BA1과 BA2가 거의 동시에 유행을 했었거든요. 앞부분에는 BA1이 유행했었고 뒷부분에는 BA2가 유행을 하면서 유행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A 2.75가 국내에 유입돼서 확산이 된다라면 이번 유행 규모도 훨씬 더 예상보다 더 커지고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측한 그것보다는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신다.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정부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거리 두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방 접종과 치료제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미크론 대유행을 통해서 방역의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바뀐 상태이고요. 확산을 용인한다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미크론 대유행 때 기준으로 보면은 유행의 정점을 한 3주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고, 하지만 확산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 정책의 효과도 있지만 방역 정책의 비용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해 같은 것들,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은 오미크론 대유행 경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의료와 방역 대응 역량만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접종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으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4회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때까지 감염이 되셨다거나 일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증세 감기가 다른 얘기 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감기 이상입니다.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